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고마운 나의 임차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7년도쯤 제가 한참 소액 투자를 할 때인데요. 그 당시에 연식이 20년이 다 되어가는 25평형 복도식 아파트에 투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매매가가 3억 8천만 원이었고요. 전세가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취득세와 부수적인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실제 투자금은 7천만 원이 안 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매도자분이 직접 살고 계셨는데요. 어차피 저는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 잔금은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맞춰서 치르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소액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띄고 집을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갭 투자죠. 근데 이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투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왜요? 계약금 정도만 있으면은 사실 수 있는데요. 전세금 끼고 그러면 그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일단 본인의 돈으로 잔금까지 다 치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전세 임차인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갭 투자는요. 내가 계약금을 걸고요. 전세를 바로 맞추는 거예요. 동시에 맞춰서 전세 새로 들어오시는 분의 전세 잔금 날짜가 내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등기 날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지 내 소유권을 잔금까지 다 이전을 하고 나서 전세를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세를 났는데요. 그때 저와 전세 계약을 했던 분은 50대 초반에 A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인근에 30평형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큰딸 따님이 결혼을 앞두고 20평대로 좀 줄여서 이렇게 옮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A씨 가족은 네 식구였는데요. 그러니까 A씨 부부 내외와 큰딸, 작은딸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이제 큰따님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식구 수도 이제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집의 크기를 좀 줄여서 이사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큰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는 위해서 살고 있던 그 전세 보증금, 그때 30평대 전세 살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보증금이 4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이 돈을 빼서 그 중에서 6천만 원을 그 따님 결혼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 3억 7천만 원 중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저하고 했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비상자금으로 은행에 넣어 두셨다고 합니다. 저는 A씨에게 큰딸을 시집 보내고도 3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구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A씨는 제가 해당 아파트를 얼마에 샀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A씨의 대답은 제 기준으로는 참 의외였습니다. 그때 A씨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은 50평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를 부동산 가격 하락을 본인 스스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늘 베팅을 하고 있는 하락론자라고 자신을 지칭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집값은 늘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하기에는 비쌌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러므로 이 비싼 집값이 언젠가는 하락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강하게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A씨 같은 경우는요, 1998년 IMF와 그다음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도 몇 년 안에 그런 대형 악재가 터져가지고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그렇게 폭락이 됐을 때 집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에는 지금 집값은 터무니없는 거품이므로 어느 정도 거품이 샥 빠졌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집을 사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20년이 다 되어가는 오래된 아파트를 왜 사는지 역으로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인 자신은 몇 년만 살다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고 이사를 가면 그만이지만 반대로 임대인인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가격이 떨어져서 매수할 사람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 오래된 아파트를 보유해야 하는데 그럼 위험 부담이 걱정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더 이상 A씨와 말을 길게 해봤자 쓸데없는 소모성 언쟁이 될 것 같아서 A씨와의 대화를 거기서 멈췄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A씨의 믿음과 신념은 너무 견고했습니다. A씨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참 매우 괜찮은 임차인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저의 낡은 아파트에서 2년간 살면서 한 번도 무엇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최초 전세 계약 기간 만기일인 2019년 6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세 시세가 한 5천만 원 정도 올라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와 A씨는 보증금을 좀 협의해가지고 4천만 원을 증액하는 선에서 2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은 정말 금방 흘렀어요. 그리고 또다시 2년이 지나서 2021년 6월이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 만기일인 21년 6월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지난번에 비해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세 시세는 4억 7천만 원 정도, 4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A씨는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 2년을 더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A씨에게 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5% 상한을 고려해서 1,500만 원만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A씨의 전세 보증금은 3억 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보다 거의 1억 원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2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연신 저렴한 금액으로 2년을 더 살게 되었다며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속마음은요, 저는 오히려 A씨에게 제가 더 고마워했습니다. 왜냐면요, A씨는 집 근처에서 이제 A씨가 하는 일은 집 근처에서 이제 포차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하면 한 500에서 한 60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이제 그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A씨가 코로나 이후에는 한 달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밤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즉, 자신의 노동력으로 매출을 단돈 몇만 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동력을 투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저는 어땠을까요? 물론 저도 많은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저의 경우 이미 몇 해 전부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요, 근로소득을 최대한 그래서 늘린다 해도요, 자본소득의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씨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만 보더라도 그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해당 아파트에 투자한 돈은 약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2019년도에 보증금을 4천만 원을 증액하면서 투자금 일부를 회수했고요. 이번에 또 보증금을 1,5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추가로 1,5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의 투자금은 2021년 현재 1,500만 원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7천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이제 줄였는데요. 그런데 해당 아파트의 가격은 그 반대로 계속해서 올라만 갔습니다. 2017년 매수 가격이 3억 8천만 원이었는데 2021년 현재 거래 가격은 8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이러한 부동산을 서울과 경기 지역에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태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의 여러 개의 자본소득 로봇들은 더욱더 가속도를 내며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즉, 저의 한정된 근로소득은 한 개지만 저의 무한한 자본소득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자산 증식의 속도 면에서나 크기 면에서도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절대 앞지를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자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계속해서 올라가지만은 않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반복되죠. 하지만 제 기준에는 50% 이상만 폭락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부동산들의 전세 가격이 이미 제가 매수했던 가격을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본소득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고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근로소득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간과 노동력을 투하해서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올바르지 못한 돈이라고 폄하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몸으로 벌어야 하지만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머리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즉, 자본주의 시장에서 불변의 진리는 근로소득이 절대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으며 근로소득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 만족을 한다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상실하고 말 자신의 노동력의 한계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 입장에서는 A씨를 바라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고맙습니다. A씨는 2017년 해당 아파트 매매가의 84.2%인 3억 2천만 원을 부담하고서도 한 푼의 시세 차익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지난 4년 동안 5,5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증액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는 매매가의 15.8%인 6천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서 지난 4년간 약 4억 7천만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모두 저의 몫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만 합니다. 오히려 제가 A씨에게 더 고마워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A씨가 집을 샀으면 합니다. 집은 투자의 목적을 떠나서 주거의 목적 때문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재화입니다. 그러므로 주거의 차원에서라도 집에 대한 문제를 한 번쯤은 확실하게 풀고 가야 하는 인생의 숙제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씨의 경우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지금 당장 2년이라는 시간은 벌었지만 정작 큰 문제는 2년 후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향후 2년 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 해도요, 나중에 저와 재연장을 하거나 주변에 비슷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혹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전세가 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물론 역전세가 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상 역전세가 날 확률보다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고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역전세에 베팅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요, A씨의 근로소득이 남아있을 때에 대출을 활용해서 작은 집이라도 빨리 장만하셨으면 합니다. 나이 들었을 때 노동의 시간을 줄이고 약간의 시간이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 외에 플러스 알파라는 자본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본소득은 내 집장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A씨가 어서 빨리 알았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